어느 날 평범한 여고생 A양의 스마트폰에 알림음이 울립니다. 인스타그램 DM이나 카카오톡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보낸 사람을 알 수 없는 링크 하나. 당신의 알몸 사진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확인하려면 이 링크를 클릭하세요. 공포에 질린 A양은 확인을 위해 링크를 누릅니다. 그 순간 화면은 잠시 깜빡거리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평소처럼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의 스마트폰 안에 있는 모든 정보, 연락처, 문자 내역, 갤러리의 사진, 실시간 위치, 그리고 전면 카메라에 대한 제어권까지 가 익명의 서버로 전송되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메시지가 옵니다. 이번에는 방금 전 그녀가 집 안에서 옷을 갈아입던 사진이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 말 잘 들으면 지워줄게. 아니면 부모님과 학교 친구들에게 뿌릴까?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거대한 디지털 트라우마로 몰아넣은 N번방 사건, 그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이 범죄의 무대는 텔레그램이었습니다. 러시아 출신 개발자가 만든 이 메신저는 강력한 암호화와 서버가 외국에 있다는 점 때문에 보안의 상징으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이 익명성은 범죄자들에게는 최적의 은신처가 되었습니다. 범인들은 일반적인 인터넷 검색으로는 찾을 수 없는 비밀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음란물을 유포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피해자들의 신상을 털고 거주지를 알아내고 그들을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하여 가학적인 영상을 직접 찍게 만들었습니다. 이 지옥에는 2명의 설계자가 있었습니다. 먼저 나타난 인물은 갓갓 차티이라는 닉네임의 대학생 문형욱이었습니다. 그는 1번부터 헐번까지 번호가 붙은 방을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이것이 N번방이라는 이름의 유래입니다. 그는 경찰의 추적을 비웃으며 피해자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매뉴얼을 정립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나타난 인물이 바로 박사 조주빈입니다. 조주빈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시절 평범하고 조용한 학생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며 착한 청년의 가면을 쓰고 살았던 그는 밤만 되면 텔레그램 안에서 전지전능한 신처럼 군림했습니다. 박사는 문형욱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상업적이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비트코인 등을 이용해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1단계 방, 맛보기 영상, 수십만 원. 2단계 방, 고수위 영상, 100만 원 이상. 3단계 방, 최상위 고어 및 가학 영상, 수백만 원. 사람들은 이 끔찍한 영상을 보기 위해 기꺼이 거금을 지불했습니다. 그 수가 무려 26만 명에 달한다는 추정치가 나왔을 때 대한민국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범인들은 피해자를 고를 때 가리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중고등학생, 대학생, 심지어는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들까지 타겟이 되었습니다. 고액 알바 미끼, 모델 피팅 모델을 구합니다. 속옷 모델이라 페이가 높아요 라고 속여 노출 사진을 받은 뒤 이를 약점 잡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경찰 사칭, 가짜 경찰 계정을 만들어 당신이 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 대상입니다. 본인 인증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세요 라며 피싱 사이트로 유도했습니다. 한번 늪에 빠지면 탈출구는 없었습니다. 범인들은 피해자들의 가족 연락처를 들이밀며 네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동생에게 이 사진을 보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극한의 공포 속에서 피해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몸에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기거나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는 굴욕적인 행동을 영상으로 담아야 했습니다. 이 사건이 가장 소름 끼치는 이유는 조주빈이나 문형국 같은 주범들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고문과 성착취를 지켜보며 환호하고 더 잔인한 행동을 요구했던 26만 명의 관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니터 뒤에서 더 세게 해라, 얼굴을 더 자세히 보여달라며 채팅을 쳤습니다. 그들에게 피해자는 살아있는 인간이 아닌 단돈 몇 푼에 즐길 수 있는 디지털 장난감에 불과했습니다. 이 6만 명 안에는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이웃, 직장 동료, 평범한 학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사회 밑바닥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괴물들의 집합체였습니다. 박사는 자신의 방 안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잡히지 않는다. 나는 이 사이버 세상의 신이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다는 소문이 돌 때마다 그는 비웃었습니다. 텔레그램의 보안벽은 높았고 돈은 추적 불가능한 코인으로 세탁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의의 추적은 그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이 지옥의 구멍을 들여다보던 2명의 대학생, 추적단 불꽃의 등장이었습니다. 박사 조주빈은 자신이 구축한 안번방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텔레그램의 비밀 대화방, 암호화폐 결제, 그리고 수십 명의 직원들을 거느리며 경찰의 수사망을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경찰이 자신을 잡지 못할 것이라 장담하며 특정 정치인이나 유명 연예인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허세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채팅방에서 신처럼 군림했습니다. 나는 너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절대 알 수 없다. 박사의 이 오만함은 관전자들을 더욱 열광하게 만들었고 입장료는 나날이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높은 곳에서 축배를 들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의 목을 죄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박사를 잡기 위한 추격은 거창한 수사기관이 아닌 평범한 2명의 여대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추적단 불꽃이라 불리는 이들은 탐사보도 공모전을 위해 N번방의 실체를 접하게 됩니다. 그들이 목격한 것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모니터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비명소리와 그것을 즐기는 수만 명의 악마들. 그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대신 직접 그 지옥 속으로 뛰어들기로 결심합니다. 닉네임을 바꾸고 신분을 위장하여 N번방에 잠입한 그들은 범인들이 사용하는 은어, 피해자 유인 수법, 그리고 박사의 접속 시간대와 말투 하나하나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기록은 훗날 경찰 수사에 결정적인 기초 자료가 됩니다. 박사는 치밀했습니다. 그는 가상화폐를 여러 번 쪼개고 섞는 믹싱 과정을 통해 자금 출처를 숨겼습니다. 또한 대화방의 링크를 수시로 바꾸며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습니다. 하지만 박사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채팅방에 자신의 재력을 자랑하거나 특정 장소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또한 그가 고용한 직원들 중 일부가 경찰의 함정 수사에 걸려들면서 박사의 가면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박사가 사용한 가상화폐 지갑의 흐름을 역추적했고 그가 돈을 현금화하기 위해 접촉했던 환전소들의 CCTV를 낱낱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박사의 정체를 좁혀갈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박사의 본명은 조주빈, 24세. 전문대학교에서
학보사 편집국장으로 활동하며 성적이 우수했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그의 이중생활이었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장애인 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낮에는 아이들을 돌보며 천사 같은 미소를 지었지만 밤에는 방 안에서 그 아이들과 같은 또래의 소녀들을 유린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팔아치웠던 것입니다. 그는 잡히기 직전까지도 봉사단체에서 성실함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민국 사회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과연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맞는가? 라는 거대한 공포와 불신에 빠지게 됩니다. 2020년 3월, 마침내 경찰은 조주빈의 주거지를 급습했습니다. 잠을 자다 체포된 조주빈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경찰서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자해를 시도하며 끝까지 관심을 끌려 했습니다. 며칠 뒤 포토라인에 선 그의 모습은 전 국민을 분노케 했습니다. 목에 보호대를 차고 정수리에는 반창고를 붙인 채 그는 카메라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은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악마라고 칭하며 끝까지 비극의 주인공인 척 연출하는 소시오패스적인 광기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고개를 숙이는 대신 특정 언론사 사장과 정치인의 이름을 언급하며 시선을 분산시키는 비겁함을 보였습니다. 조주빈은 잡혔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암원방의 시초인 각갓 문형욱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었고 조주빈의 방에서 영상을 즐기던 26만 명의 관전자들은 일제히 텔레그램 탈퇴 버튼을 누르며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박사가 잡혔다는 소식에 안도하던 피해자들은 또 다른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내 영상이 이미 누군가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다면? 그것이 다시 유포된다면? 지옥은 끝난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조주빈이 화려한 무대 위에서 관계를 부렸다면 안번방의 시초인 각갓 문형국은 철저히 안개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주빈보다 훨씬 더 조심스러웠고 지능적이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신고해봐라. 나는 절대 잡히지 않는다며 조롱을 일삼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텔레그램 방을 폭파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경찰의 추적을 수차례 따돌렸습니다. 하지만 박사가 체포된 후 국민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이 지옥의 설계자인 각갓에게로 향했습니다. 박사도 잡혔는데 왜 각갓은 잡지 못하는가? 라는 분노 섞인 질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경찰에게는 자존심이 걸린 최후의 결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각갓이 남긴 미세한 디지털 흔적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는 IP 주소를 우회하고 해외 서버를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움직였지만 그가 과거에 사용했던 아이디와 접속 패턴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포착되었습니다. 2020년 5월 경북 안동에서 한 청년이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정체는 24세 대학생 문형욱이었습니다. 그는 조주빈처럼 화려한 이중 생활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하고 무뚝뚝한 공대생이었습니다. 각갓은 체포된 후에도 편견하게 내가 각갓이 맞다고 시인하며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들을 마치 남의 일처럼 덤덤하게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고등학생 시절부터 이 범행을 준비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세상을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주범들이 잡혔다고 해서 정의가 실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에서 시신청을 하고 돈을 내고 영상을 보며 환호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26만 명. 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유료 회원들의 명단을 확보하자 믿기 힘든 신분들이 드러났습니다. 명문대생, 대기업 사원, 심지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와 공무원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법과 윤리를 말하고 밤에는 모니터 뒤에서 어린 소녀들의 인생이 파괴되는 것을 유흥으로 즐겼습니다. 추격이 시작되자 관전자들은 비겁하게 숨어버렸습니다. 텔레그램 방을 나가고 스마트폰을 강물에 던지고 하드디스크를 파쇄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세상에 완벽한 삭제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 내역과 서버 로그를 대조하며 하나씩 그들의 실체를 벗겨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제2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가해자들이 잡힐 때마다 피해자들의 신상이 다시 언급되었고, 혹시 내 영상이 아직도 돌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공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번방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한 인간의 영혼을 디지털 세계에 영원히 가두어버리는 영혼의 살인이었습니다.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수록 대중은 분노를 넘어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토록 거대한 범죄가 오랫동안 자행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그저 야동일 뿐이라는 가벼운 인식이 괴물을 키웠다는 반성이었습니다.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엄중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사상 최다 인원인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살인마를 잡는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디지털 성범죄라는 거대한 악습과 결별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이제 주범들은 법의 심판대에 섰습니다. 조주빈과 문형욱, 그리고 그들을 도왔던 핵심 조력자들. 하지만 그들은 법정에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비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연 법은 이 악마들에게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그리고 뿔뿔이 흩어진 26만 명의 관전자들은 정말로 법의 망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제4부에서는 전 국민의 눈이 쏠렸던 세기의 재판과 대한민국 사법 역사를 새로 쓴 판결의 내용을 다룹니다. 드디어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디지털 성범죄로 이토록 전 국민의 시선이 법정에 쏠린 적은 없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조주빈은 여전히 반성하기보다는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치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였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전례 없는 죄목을 적용했습니다. 바로 범죄단체 조직죄였습니다. 이는 조폭이나 테러 조직에나 적용되던 법으로 N번방을 단순한 채팅방이 아닌 치밀하게 설계된 범죄 집단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2020년 10월 법원은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추가 범죄 수익 은닉 혐의가 더해져 최종 징역 42년이라는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살인죄보다도 무거운 형량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도구로 삼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시켰으며 디지털 세계의 특성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 시초였던 각갓 문형국에게도 징역 3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범죄에 가담했던 공범들과 유료 회원들 역시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으며 디지털 범죄는 가벼운 실수라는 비겁한 변명은
더 이상 법정에서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이른바 먼방 방지법전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디지털 성착취물을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불법 촬영물을 차단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대중의 인식이었습니다. 야동이라는 가벼운 단어는 사라지고 그것이 누군가의 고통 위에서 만들어진 성착취물이라는 무거운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주범들은 감옥으로 갔지만 피해자들의 시간은 여전히 그 지옥 속에 멈춰 있을지도 모릅니다. 디지털 데이터는 한번 유포되면 완벽한 삭제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들은 자신의 영상이 어딘가에서 다시 나타날까봐 매일 밤 잠을 설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숨지 않습니다. 많은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세상 밖으로 나왔고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활동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용기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범죄자들의 협박에 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N번방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모니터 뒤의 고통에 눈을 감지 않았는가? 조주빈과 문영욱은 감옥에 갔지만 JT 제3의 N번방은 지금도 어두운 웹 다크웹 어딘가에서 생겨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잔혹한 기록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범죄자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시는 제2의 박사가 활개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디지털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감시의 눈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악마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악마는 다시 태어납니다. N번방 사건의 대서사시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진실을 향한 추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